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벌써 5월이네요. 우리 온라인 수업이 한 주 더 미뤄져서 이렇게 오늘도 영상으로 만납니다. 자, 지금은 8주차 첫 번째 강의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민족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민족 차별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인종 차별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죠. 이때 인종이 어떤 의미로 차별되고 있는지, 차별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한테 우리 백석톡에서 만나자고도 안 할 거고요. 대신에 우리 사이버 캠퍼스의 왼쪽에 이 메뉴를 보시면 거기에 설문란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에 답하시는 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우리 사캠에 시험 보는 기능이 있긴 한데요. 사실 몇 가지만 물어보는데 우리가 수시고사라는 이름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설문조사를 활용하니까 여러분이 꼭 이 설문조사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인종차별 시대 아니면 이 새로운 인종차별 앞에 서 있죠. 그전에는 사실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이라고 하면 캣콜 정도가 다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의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해외에서 뭐 유럽이나 아니면 북미 지역에서 제가 지나가면 뒤에서 니하오 니하오 하고 쫓아온다거나 아니면 뭐라고 하던데 중국어로 싱싱숑 하면서 쫓아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중국인인가 보네, 그냥 중국인인 줄 아나 보네, 그냥 이러고 말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종차별이었던 거죠. 근데 뭐 사실 저는 딱히 뭐 할 말은 없어요. 왜냐면 중국에 가도 중국 사람들 저한테 중국어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 못 알아들어 라고 중국어로 이야기하면 또 계속 뭐라고 해요. 사실 중국에서도 중국인 취급받는 저라서 저는 크게 그래 뭐 너네랑 좀 다르게 생겼지, 그래 너네는 내가 좀 웃음나 보다는 이 정도 하고 말았지만 사실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이벤트를 일상적으로 당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고 명백한 차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싱싱숑 아니면 니하오가 단순히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런 동양인 혐오가 기존의 흑백에 관한 이런 흑백 인종차별보다 더 심하다라고 요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백인 취급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19세기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남겨놓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지금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남겨놓은 게 아니라 일본에서 머물던 선교사들 아니면 중국에서 머물던 사람들, 이들이 중국, 일본, 한국 이 세 국가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을 남겨놓았어요. 물론 그 중에는 한국인을 나쁘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죠. 밥을 하루에 5번씩 그것도 아주 고봉밥으로 먹는다든가 아니면 잘 씻지 않는다든가 이런 기록도 있는데, 하지만 어떤 기록에 따르면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은 백인이다라고 한 선교사의 기록도 있어요. 그 선교사는 왜 한국인과 일본인을 백인이라고 했을까요? 색깔이 동남아에 비해서 아니면 아프리카에 비해서 얼굴 색깔이 하얗기 때문이었을까요? 자, 그때 그 선교사가 이야기한 한국인과 일본인은 백인이다 라는 뜻은 바로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은 예의를 안다 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의를 아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백인이다 라는 프레임을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백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흑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학교에서 인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깜짝깜짝 많이 놀라는 사실 중에 하나는 많은 학생들이 백인과 흑인만 생각하지 황인종인 우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인종차별 아니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인종차별 이것보다는 백인이 흑인에게 가했던 인종차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 점이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약 300년 이상 이루어진 하나의 프레임이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친 거죠. 우리도 실제로 우리는 흑인과 삶을 같이 살아본 경험이 없지만 흑인에 대해서 갖는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편견들은 우리 사회에서 흑형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죠. 흑형이라는 말, 처음에는 흑인을 조금 친근하게 대하려는 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말을 만든 우리 입장이고 그 말을 들은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해외에서 어떤 남성이 특히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오늘 처음 해외에 나가서 너무 낯선데 이 지역이 우범 지역이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대낮에 친구랑 같이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키가 큰 남성들이 등치도 커요.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등치의 아저씨들이 니하오 니하오 하면서 저 멀리서부터 쫓아와요. 그럼 그때 여러분이 드는 감정은 반가움일까요? 자, 인종차별은 정말 그 사람이 반가워서 인사할 수도 있지만 그 기준은 당하는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우리 영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여성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 중에 몇 번까지를 백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몇 번부터를 흑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왼쪽에서 3번까지는 백인 같고요. 그리고 4번부터는 여기 우리 좀 중국인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왼쪽에서 한 세 번째 아니야. 눈썹 모양이 이게 동양인이 아니니까 그 다음부터는 흑인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당신의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이죠. 피부색이 까맣다라고 해서 무조건 흑인이 아니고 피부색이 하얗다고 해서 백인이 아니듯이 우리의 인종 담론은 겉모습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서양을 중심으로 한 인종차별 담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인종 담론은 1960년대 이후에 서양에 이런 담론이 수입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동양에서 특히 아시아에서는 인종에 대한 담론보다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민족, 부족에 대한 담론, 민족 차별이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인종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는 서양, 그러니까 서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수입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서유럽과 서유럽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도 스페인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미 그림을 보고 유추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 그림 어떤 그림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뭘 이야기하려는 걸까요? 자, 그림을 보아하니 바로 이 지역에서 배가 출발을 해서 이 지역으로 왔네요. 이 지역은 유럽이고 이 지역은 아메리카 대륙이죠. 그리고 1492라고 써진 것을 보아하니 그리고 여기 콜럼버스라고 써진 것을 보아하니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의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맞습니다. 바로 1492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콜럼버스의 배가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닿게 되죠. 자, 그날은 서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날이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발견한 날입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 무슨 뜻일까요? 콜럼버스 일행이 아메리카 대륙에 내릴 때 십자가를 높이 들고 첫 발을 디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서유럽,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발견한 건 정말 큰 충격이었고, 그리고 이 개념은 더 충격적이게도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에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선입견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15세기 후반에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에서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의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모든 인간은 종교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종교가 설사 틀린 신, 그러니까 잘못된 신, 아니면 틀린 신들에 대한 것일지라도, 그리고 이런 틀린 신들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대항해서 그 종교를 믿는 사람과 가끔 서로를 죽이고 전쟁을 치러서 옳은 신을 믿게 하더라도 어쨌든 모든 인간은 신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1492년 콜럼버스가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하고 거기에서 바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부르죠. indigenous people, 그러니까 즉 우리가 토착인이라고 부른 원주민들을 바로 발견하게 된 거죠. 지금은 컬러에 기반을 둔 인종차별이 일반적이지만 이런 컬러에 기반을 둔 인종차별이 사실 인종차별 담론의 시작점은 아닙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듯이 바로 종교에 따른 인종차별이 시작이었던 거죠. 종교가 있는 사람 대 종교가 없는 사람, 또는 영혼이 있는 사람 대 영혼이 없는 사람 간의 문제가 이 인종차별로 번지게 됩니다. 즉 15세기 말부터 16세기까지는 이런 종교에 따른 인종차별이 줄을 이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종교가 없는 사람에 대한 정의는 특히 콜럼버스의 스페인에서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인종차별을 했습니다. 그 논리를 살펴보시면 만약 당신이 종교가 없다면 당신은 신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종교가 없는 인간은 신을 믿지 않는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또 당신이 신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에게는 영혼이 없다. 즉 신을 믿지 않는 것은 영혼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세 번째로 만약 당신에게 영혼이 없다면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과 비슷한 동물일 뿐이다. 즉 영혼이 없다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과 비슷한 동물일 뿐이다 라고 논리가 전개돼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말이야 방구야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종교관이 강했던 시대죠. 이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규제하고 있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프레임은 종교라는 큰 틀 안에서만 모든 걸 생각할 수 있었어요. 이럴 때 종교가 없는 사람이란 것은 결국 영혼이 없고 즉 인간과 비슷한 동물일 뿐이다 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논리는
단순히 스페인 내에서만 스페인 지식인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스페인이 굉장히 많은 식민지들을 건설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유럽에서 그 목소리가 커져요. 그러면서 바로 세계 곳곳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의 순수성이라는 개념이, 즉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되면서 틀린 종교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성이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들은 결국 아메리카 인디언은 영혼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하는 그레이트 디베이트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의 인종차별까지 이어지게 되는 아주 엄청난 논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와 스페인 제국국가는 이미 이 인디언들에게는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하고 거기서 나오는 금을 가지고 오고 아니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산물들을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무역하는데 이런 원주민들을 노예로 활용하고 있었죠. 비록 교회 내부에서 이러한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인도인에게도 그러니까 인디언에게도 영혼이 있다라고 제안하는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소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런 인디언들은 기독교화가 필요한 야만인, 그러니까 이방인 정도로 생각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디언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은 신의 눈에는 죄악이고 교회의 일은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을 기독교화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자, 어쨌든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결론은 이들이 콜럼버스가 바로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약 60년이 흐른 뒤에야 내려지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내게 한 논쟁, 아까 제가 그레이트 디베이트라고 말씀드렸죠. 이 엄청난 토론, 논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러분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바야돌리드 논쟁이 오늘 우리 인종 담론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다룰 주제입니다. 사실 들어봤다면 아마 축구 때문에 들어보신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바야돌리드 논쟁은 사실 한국에서도 많이 잘 알려지지 않은, 알고는 있지만 굳이 사용하지 않는 아니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는 논쟁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바야돌리드 논쟁이라고 하니까 그 뜻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바야돌리드는 바로 스페인의 북서쪽에 자리 잡은 도시 이름입니다. 마드리드가 여기 있고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바르셀로나랑 발렌시아가 여기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남부 지역으로 여행을 많이 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바야돌리드는 바로 이 북서쪽에 위치한 나름 큰 도시였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던 15세기 그리고 16세기까지 카스티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이 바야돌리드였던 거죠. 스페인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하고 거기에서 금을 많이 캐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지역은 그런가 지금 뭐 멕시코라든가 이 아메리카 지역은 금이 굉장히 많이 나서 황금의 땅이라고 불릴 정도였죠. 그리고 황금 문명이 발달하기도 했었고요. 이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금맥을 발견했어. 그런데 이거를 싣고 오기만 하면 우리는 이 유럽에서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그 금을 캐게 하고, 그러니까 광산일을 시키고 그것을 배에 싣게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 배를 타고 와서 또 다시 금을 나르는 일을 하는 그런 노예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약 70년 만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지 70년 만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인디언들의 인구가 99%가 넘게 급감하게 돼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일단 그 지역에서 일할 노동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게 되겠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보통 이야기하기로는 스페인 사람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질병들, 그러니까 뭐 천연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죽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못지않게 굉장히 심한 강도의 노동으로 인해서 죽었다라고도 최근에는 그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내가 정복한 지역의 인구가 99%가 줄었어요. 그런데 아직 금이 그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정복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금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때 바로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던 뭐라고 해야 되죠? 성직자. 이 성직자들 눈에는 우리가 너무 이 인디언들을 괴롭히는 게 아닐까. 인디언들도 하나님의 자식이고 한 명의 인간인데 이들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50년부터 52년까지 바로 이 그러니까 수도인 바야돌리드에 있는 살라만카 학교에서 바야돌리드 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처우에 대해서 논쟁을 시작한 거죠. 당시에는 기독교 신학과 교회가 지식의 권위였죠. 그래서 스페인 기독교 제국 군주제는 이런 인디언들이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왕이 판단하지 않고 바로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이것을 논해서 결론을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논의할 준타, 그러니까 위원회가 열리게 돼요. 자, 오늘은 이 위원회 중에서 각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각각의 그 입장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쪽 측에는요, 스페인의 귀족이었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하는 학자이자 번역가였던 후안 기네스 드 세풀베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줄여서 세풀베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 세풀베다는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인디언들이 패배한 것은 그들이 열등한 동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풀베다는 어떤 사람들이 재능과 기술, 힘, 그리고 도덕 이런 측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스페인이 아메리카를 정복했던 것보다 더 잘 증명할 수 있을까? 라고 반문해요. 그러니까 스페인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스페인인들이 이 인디언들보다 재능이나 기술, 힘, 도덕 등에서 더 우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말은 반대로 이 인디언들은 훨씬 더 열등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걸 바로 인디언들이 본래 노예라는 증거로 활용을 합니다. 자, 이 세풀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반대측에 있었던 성직자이자 신학자였던 바르톨로메 데 라스카사스, 우리는 라스카사스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라스카사스는 이 대답에 고대 로마 역사가의 말을 인용해서 받아쳐요. 당신은 로마인들이 스페인을 정복한 것이 스페인을 야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스페인군이 로마군에 대항해서 큰 피해를 입은 것이 바로 스페인들의 본성이 로마군보다 열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받아치는 거죠. 바로 자신들의 조상이, 그러니까 예전에 스페인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때의 이야기를 해서 지금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서론일 뿐이고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치열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논쟁을 요약을 하면요. 세풀베다는 인디언은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그들을 우리가 노예로 부리는 것은 신의 눈에 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반대측에 있었던 라스카사스는 인디언은 영혼이 있지만 야만적인 단계에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해요. 따라서 그리스도화가 필요한,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라스카사스에게는 우리가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은 이런 신의 눈의 개는, 그러니까 신의 눈으로 보면 바로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우리는 이 인디언들을 기독교화함으로써 이들을 교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바야돌리드 논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자, 일단 왕실은 이 논쟁의 결론을 받아들고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1년, 2년 동안 이어진 세기의 논쟁이라고 할 만큼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라틴계 사람들은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엄청난 논쟁이었지만 누가 이겼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논쟁에서 출발한 새로운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라스카사스가 국왕에게 인디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인디언들을 노예가 아니게 하기 위해서 스페인에서 정식으로 노예를 수입해달라라고 청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왕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에는 이 인디언들 대신에 스페인에서 온 노예들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페인에서 온 노예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럽인과 아프리카인들이었습니다. 제가 로힝야족 이야기를 할 때 16, 17세기에 이슬람 상인들이 미얀마 그리고 방글라데시 지역에서 노예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라스카사스의 청원이 받아들여지기 이전에도 세계 곳곳에는 이미 노예가 있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노비가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무슬림들은 10세기 정도부터 대다수의 노예를 흑인과 동일시했다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아프리카인들이 본격적으로 노예 매매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국가가 허용한 노예 시장,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시작이 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이 스페인의 생각, 그러니까 스페인의 정책은 단순히 이 스페인이라는 국가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서유럽 국가들로 퍼져나갔고, 그리고 이들이 만든 수많은 식민지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서유럽 왕조들은 스페인처럼 스페인보다 더 많은 아프리카 노예를 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게 됩니다. 즉 노예 소유주와 식민지, 정복자들이 노예제도라는 제도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된 거죠. 즉 이 바야돌리드 논쟁은 결국 이후에 약 450년 동안 서구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서 동원될 수 있는 아주 오랜 결과를 가진 두 가지 인종차별 담론의 출범을 상징합니다. 바로 생물학적 인종차별 담론과 문화적 인종차별 담론이 그것입니다. 자, 먼저 생물학적 인종차별 담론은 다른 말로 하면 과학적 인종차별 담론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바로 이 페이지 다음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이 과학적 인종차별 담론은
세풀베다의 신학적 인종차별, 그러니까 종교적 인종차별 담론을 세속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18세기에 계몽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서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야지만 우리가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있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과학이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는 이러한 지식의 권위가 기독교에서 현대 과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차별 담론이 이제는 과학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아까 세풀베다가 뭐라 그랬었죠? 바로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은 결국에는 인간 생물학이 통하지 않는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인종차별 담론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유전자가 없는 사람들, 즉 인간 유전자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흑인을 뭐 원숭이나 아니면 유인원과 같이 취급하는 우리 주변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생물학적 인종차별 담론에 아직도 묶여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18세기, 19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라스카사스가 국왕에게 청원을 해서 노예를 보내달라고 해서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결국 풀려난 것처럼 들렸겠지만 사실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 인디언들은 이 노예 노동에서 그냥 다른 종류의 강제 노동으로 그 위치를 바꿨을 뿐이에요. 그리고 영혼이 없는 사람들로 이미 분류가 된 아프리카인들이 그 노예 노동을 대체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 아프리카인들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슬람교도, 그러니까 무슬림으로 인식됐던 거예요. 그리고 16세기에 스페인에서 이런 이슬람 교도를 인종화하면서 이게 확대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노예를 만들기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수입하기로 한 결정은 바로 바야돌리드 이 논쟁에서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부터 300년간 시행된 대규모 아프리카인들의 납치, 감금 이런 무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아프리카인들의 노예화와 함께 그리고 종교적인 인종차별이 이제는 색깔 인종차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반흑인 인종차별주의는 현대의 기초적인 이런 현대의 인종차별의 기초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프리카인들을 납치하고 그리고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노예가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세계사적인 사건입니다.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붙잡혀서 이송되고 노예가 되는 과정에서 죽었습니다. 이거는 대규모의 집단학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집단학살이 몰라서 그랬어요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본질적으로 알고 그랬어요 하는 인식살상이라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메리카 대륙의 아프리카인들은 이제는 그들이 원래대로 생각했던 이런 그들의 우주론이나 지식, 세계관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기도하는 것, 그들의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도 금지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의 자율적인 지식을 금하는 이런 인식적인 인종차별이 이제는 제도화되게 되죠. 자, 제가 계속 인식적인 인종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몰라서 그랬어요가 아니라 아프리카인들은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은 하나님도 반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우리가 인식적 인종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인식적인 인종차별은
결국에는 흑인은 지능이 부족하다. 그리고 흑인은 IQ 수준이 낮다라는 과학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이 16세기 스페인에서 이 바야돌리드 논쟁이 이제는 모리코스와 마라노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모리코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원래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모리코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라노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원래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마라노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바야돌리드 논쟁에 의해서 누가 그러니까 영혼을 가지고 있냐 없냐, 이 영혼을 가진 사람과 영혼이 없는 사람을 나누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행처럼 번져가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구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나는 지금 기독교를 개종했는데 우리 조상은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 조상은 잘못된 신, 틀린 신에게 기도한 사람인 거죠. 틀린 신에게 기도한 사람은 영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이 없는 사람의 자손은 조상이 영혼이 없으니까 자손도 영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바로 개종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조상이 이슬람교나 아니면 유대교였다면 이들 역시도 인종차별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내 조상이 다른 신을 믿었던 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라나다 지역, 그러니까 얼마 전에 드라마가 끝났죠, 여러분. 현빈이 왜 게임하는 그 드라마 있었죠? 현빈이 뛰어놀던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모리코스들이 이제는 노예가 되게 됩니다. 즉 이슬람교와 유대교 출신에 대한 인종차별이 바로 이 16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서유럽에서는 바로 세계 2차 대전 직전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죠.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들어봤을 확률이 높아요. 한국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해가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추천 영상, 그러니까 영상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주차는 이제 곧 마칠 건데요. 자, 이 영상이 끝나면 유튜브로 가셔서요. 바로 EBS 다큐프라임이라고 검색하세요. EBS 다큐프라임 황금 2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긴 1시간짜리 다큐프라임이 나올 건데요. 그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바야돌리드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환에 이 영상 주소, 그러니까 바야돌리드 논쟁부터 시작되는 그 지점부터 재생이 되도록 영상 주소를 넣어뒀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그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교환으로 영상을 보실 분들은요. 제가 시작하게 만든 그 시작 지점보다 조금 더 앞에부터 보시면 이 노예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분기했고, 그래서 그들이 스페인 사람들을 어떻게 스페인을 대상으로 반란까지는 아니지만 저항했는지 이런 내용도 바로 그 앞에부터 나오니까요. 한 2분 전으로 돌려서 보시면 더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1주차 수업은 여러분이 모두 EBS 이 영상을 찾아보신다는 것으로 찾아볼 걸로 제가 믿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